3월 28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 사진 당첨자 두 분 바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오늘도 TV 화면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좋은 습관. 오늘도 실천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국내외 주요 뉴스부터 경제 전망, 법률 지식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아침까지 찬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던데 예쁘게 핀 꽃들이 다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언제까지 쌀쌀할까요? 네, 연일 아침 공기가 정말 차가운데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만 머물러서 활짝 핀 벚꽃들이 급히 지거나 바람에 날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반짝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발하면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 전해주신 중간에 지금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대한 빨리 광주에 가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서 폭로하신 내용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방송하면서 직접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저 데려가시고 병원에서도 치료 기록이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저 모발이랑 소변 검사까지 해서 성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인들 마약 투약했다라는 것도 폭로하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혐의 부인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직접 죄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저희 사회에서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요. 폭로하신 내용이 사실이란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자금 폭로관에서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고 저도 그 죄를 알고 그래서 제가 직접 광주로 가서 사죄를 드리려고 하는 게 큽니다. 비겁하는 걸 가족들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말리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당연히 안 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소지하고 공항 가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돌아왔을 때 이미 다 마약이 없어서 그냥 오게 됐습니다. 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호송차를 타고 공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도착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진 뉴스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 전해드리다가 잠깐 끊겼는데요. 날씨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다행히 오늘 아침까지만 머물러서 활짝 핀 벚꽃들이 급히 지거나 바람에 날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반짝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발하면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에서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하면서 여의도 윤중로에도 흐드러지게 벚꽃이 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해서 벚꽃길을 따라 산책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 5도에서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온화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농도는 아니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를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보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서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춘천 영하 1도, 대전 1도, 청주 2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17도, 창원, 부산 18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넘어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화요일 출근길 출근 정체가 눈 깜짝할 새에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는 천호대교부터 막히는데 이정체 청남대교까지 쭉 이어지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역시나 성산대교와 시흥대교 사이 양방향 부분적으로 막힙니다. 경부선미로는 교통 전환 소식이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의 연결 기능 강화를 위해 직선화 공사가 계속되고요. 29일인 내일은 기흥동탄 나들목과 동탄 분기점 일부 구간을 교통 전환합니다. 새벽 5시부터 우회도로가 개통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도심 진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45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역시나 수서 나들목 일대가 가장 혼잡하다 보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서해안선 진입하신다면 목포 쪽 금천이나 비봉 부근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복용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젯밤 12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중소규모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인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머니클래스, 이젠 도이체방크까지 흔들린다? 상황 진단하고 미국 기준금리까지 전망해보고요. 상클 상담소 돈 안 갚아서 단톡방에 알렸더니 명예훼손이라고요?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두환 일가에 대해 폭로해온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도 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상태라 전 씨의 광주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걸어나온 전 씨는 제일 먼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단 말을 꺼냈습니다.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부르며 전 씨 일가의 비자금 등에 대해 폭로한 지 2주 만에 돌연 한국행을 택했는데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은 어제 전 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전 씨가 귀국하자마자 집행했습니다. 공항을 떠난 전 씨는 이후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전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코카인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유아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마친 유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법과 목적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 씨가 2021년 한 해에만 7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 씨의 소변과 모발 검사를 통해 4가지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구 일대 병원과 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매니저와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추가 소환해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유 씨의 투약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가 파산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는 현지 시간 27일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7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165억 달러라는 할인가로 매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 40년간 스타트업의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날 모든 간판을 내렸습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쉬자.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간 개편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다간 과로사 할 수 있다. 또 과연 쉴 때 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가 일단 쉴 때 쉴 수 있는 방안으로 앱을 통해서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기록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인에서 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무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법한 임금은 물론 휴가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작은 사업장은 출퇴근 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곳이 많다며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앱이 보급되면 휴가나 임금의 보상 체계를 확실히 하는 담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에 정부 앱을 쓰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휴가 사용 역시 현재로선 정부가 보증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기록 관리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해 30조 원 넘는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고 호소했었죠. 그런데 정작 한전과 그 자회사 임원이 마치 해외여행 가듯 10여 차례 해외 관광지 출장을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일정을 겹치게 만들어 함께 관광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개의 바위섬으로 유명한 베트남 대표 관광지 하롱베이입니다. 한국전력 임원 A씨와 한전 KDN 임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베트남 출장을 와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A씨는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 페트라, B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관광을 할 때마다 가이드와 렌터카, 식사 비용 등은 두 기관의 현지 지사나 법인에서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이 적발한 한전 임원 A씨의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5차례에 걸쳐 8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전 KDN 임원 B씨도 7차례에 걸쳐 14개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일본 출장도 날짜를 맞춰가서 함께 관광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였고 일정도 단순한 업무 보고와 현장 견학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현지 지사와 법인에서 받은 관광 비용 57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입니다. 퇴직한 A씨는 공직 재임용을 막고 현직에 있는 B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 수억 원의 출장비를 썼는데 이 정도로 끝내는 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이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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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샵 이도성입니다. 아, 네. 저거 송 아나운서한테 배워서 저거 계속 써먹네, 저거. 맞아요. 아, 좋아하시더라고. 이거 캡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방금 오늘도 해주세요. 인증샷을 찍어달라는 그 맞아요. 요청인 거죠? 네. 네, 오늘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네, 도시락 바로 열어드리죠. 가보겠습니다. 아, 요즘 가차 없으시네요.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아,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사라진 코리안 드림. 이제는 웃음기를 좀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네. 경기도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이 집에 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4남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지금 보이는 저 불이 나는 저 건물인데요. 새벽 3시 28분쯤이었습니다. 2층에서 불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골목 사이로 저렇게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불이 확 천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엇이 팍 쏟아지면서 팡소리가 나면서. 불은 순식간에 번져 나갔고요. 이 내부를 모두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가 저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숨진 아이들은 안방에 모여 자고 있었습니다. 네네. 11살과 4살 여아, 그리고 7살과 6살 남아였습니다. 이 거실에서 자던 아버지가 이웃에게 화재 소식을 알려 도움을 청했고 아이들과 자던 어머니는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막내딸을 창밖으로 탈출시킨 다음에 본인도 창문을 넘어 빠져나오다가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웃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When they pass our home, they just run. 보이는 건가? 마음이 안 좋아. 네,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이웃들이 막아섰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외국인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이라서 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족들 10년 전쯤부터 우리나라에 정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이 부모는 무역업을 하면서 중고 물품을 나이지리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2년 전에도 화재를 겪었는데요. 당시 둘째 아이가 목과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졌지만 이번에는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불은 왜 일어난 건가요?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을 했는데 이 거실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불이 난 건물은 1994년 지어졌는데 내부엔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장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 안산시는 피해 가족에게 임시 거주 시설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숨진 아이들의 빈소는 가족들 치료가 끝난 뒤 오늘 오후 차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 가족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또 우리 이웃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이런 슬픈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원본은 줄 수 없다. 이 역시도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한 60대 남성이 일터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근무주인 금융감독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지하 4층 기계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 좀 더 빨리 발견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민모 씨인데요. 지난 1월 30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퇴근이 오후 3시 30분인데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고. 민 씨는 다음 날인 31일 오후 5시 30분 출근한 지 35시간이 돼서야 회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회사 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으니 모셔가라.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피가 안에서 많이 이제 출혈이 많이 일어났다. 방치된 시간이 너무 좀 긴 것 같고. 아니 회사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심지어 그 회사가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1등급 뭐 회사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저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유가족이 장례가 끝난 뒤에 금융감독원에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언제 쓰러진 건지 알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키워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본은 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겠다라고 했다가 유족이 경찰에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이 고발 이후에는 편집본만 주겠다면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로 수사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참고로 관련 법에는 수사를 이유로 자신이 나온 CCTV 화면에 복사하는 걸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향후 법적 다툼 등을 고려해 거부하는 걸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러진 장소도 좀 이상한데요. 지하 4층 기계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기계실이었는데요. 유가족은 민 씨가 비정규직이라 직원 휴게실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건데요. 유가족이 금감원에 민 씨가 쓰러진 곳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금감원은 고인 및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유가족의 요청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왜 못하게 해인데요. 이게 어제 저녁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한 중학생이 함께 살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흉기로 막 찔러요? 심지어 막 가족을?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수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와 고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신원이 확인되자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인데 좀 곧바로 풀려났어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2010년 12월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12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 보통은 보호자에게 인계해서 이후 가정법원에 송치를 하는데 이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인 만큼 경찰도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도시락 이슈 오늘 이두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스라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고속도로 곳곳이 지금 불타고 지금 경찰도 물대포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위가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권 총리 측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입법을 하려 하자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텔아비브 공항에 비행기 이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מתוך הרצון למנוע את הקרע בעם, החלטתי להשהות בה' את הקריאה השנייה והשלישית של החוק במושב הזה של הכנסת, כדי לתת זמן לנסות להגיע לאותה הסכמה רחבה
לקראת החקיקה במהלך הכנסת הבאה. 지난해 말에 재집권한 그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권한 축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평가가 되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법을 대법원이 막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 예. 여당이 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그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삼권 분립에 완전 어긋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비판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심히 우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다만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일단 연기하는 거라서 추후에도 민심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대만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전 총통은 중국을 가고 현 총통은 미국을 가고 우리의 대통령격인 총통들의 행보를 보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어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전 현직을 막론하고 중국 대륙을 간 건 중국과 대만이 분리된 후 7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마잉주 전 총통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짧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我今年73岁，等了36年才有机会到大陆去访问，的确是待得久了一点。 마 전 총통은 친중국 성향 인물로 지난해 2015년엔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주석과 첫 양안 정상회담을 했었죠. 예, 예. 그런데요,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 현 총통 내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중남미를 갑니다. 근데 이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중간에 두 차례 미국을 경유한다는 건데요. 30일 뉴욕과 다음 달 5일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데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과 또 메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아니 근데 날짜가 참 공교롭습니다. 전 총통은 중국에 가고 현 총통은 미국을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날짜가 딱 겹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기간에 맞춰서 중국 측이 마 전 총통의 방중 시기를 약간 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는 분석도 조금 나옵니다. 네네. 자, 일부러 딱 그 시기에 잡아서 미국에 좀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좀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날짜 잡는 거 이런 거는 예, 예, 예. 정책 계산이 있어요. 예. 그렇겠죠. 내년 1월에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만 내 친중과 반중 세력이 각각의 우호국가 방문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 똑같을까? 좋아요. 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네네. 자, 지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젓가락 두 짝처럼 똑 닮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오. 네, 지금 너무 똑같죠? 닮아도 이런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쌍둥이 두 명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이 완전 판막이에요. 진짜 판막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로 거의 붕어빵입니다.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죠? 이 두 분이 호주의 쌍둥이 자매인데요.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닮은 쌍둥이로 선정됐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 옷도 똑같고 화장도 똑같은데 일도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사귀는 남성까지 똑같습니다. 네? 사귄 남성이 똑같아요? 네. 갑자기 잘 가서 왜 막장 드라마예요? 네, 보면은 이 자매가 한 명의 남성, 지금 저분이에요. 저분이랑 10년 넘게 교제를 해왔다는데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명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동시에 약혼한다. 네, 다시 말해서 여성 두 명이 남성 한 명 이렇게 모둠으로 약혼을 하겠다. 모둠 약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들 자매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남성이 둘 다 차별 없이 대해주기 때문에 모두 만족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셋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지내고 있는 호주는 2명 이상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부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근데 범법 행위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예. 네, 지낼 수 있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이 데칼코마니처럼 살아온 쌍둥이가 똑같은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게 됐는데 이제 둘이 아니라 셋이서 함께 꾸려가는 인생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모쪼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배로 행복하겠죠. 네. 자,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의 콜로라도강 국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은 멕시코 땅, 오른쪽은 미국 땅인데요. 지금 멕시코 땅 쪽에서 강에서 동그라미. 네, 남성이 올라오더니만은 지금 뭔가를 놓고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딱 사라지는데 이게 뭘까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슬쩍 물속에서 올라와서 뭐 놓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뭔가를 놓고 가요 지금. 아니 저렇게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뭐예요? 강가인데 뭡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게 뭐 놓고 간 게 살짝 움직이기도 네네네. 하는데 저게 알고 보니까 아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네, 움직이네. 아기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기가 이 아슬아슬하게 좀 강가를 거닐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국경 수비대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CCTV를 통해서 이제 봤거든요. 무사히 아기를 또 구조하기를 했는데 뭐 건강상 별 문제는 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저 남성은 뭐예요? 뭐 아빠예요? 뭐예요? 무슨 일 나기 전에 어쨌든 발견이 됐으니 다행이긴 한데. 네, 이제 아기를 두고 간 남성은 코요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중남미 국가의 미립국 브로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기는 이 과테말라 국적의 한 살배기였거든요. 아기를 미국에 미입국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애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났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누가 좀 빨리 좀 발견하라고 가운데 떡하니 놓고 간 것 같아요.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미국 국경에서 아기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이 나홀로 입국이 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은 곧바로 추방하지 않고 일단 시설에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이후 보호자 없이 밀입국을 시도한 미성년자의 수가 무려 5만 8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책이 지금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도이체방크 위기설, 금리 인하 빨라지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발 은행 위기가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를 거쳐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위기가 계속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 연준이 결국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지난주에 못 박았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어떤 상황인지, 미국 기준금리와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준 해설사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은행 위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다음으로 타격받을 은행이 도이체방크다. 저 잘 모르지만 도이체방크 좀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도이체방크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먼저 도이체방크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독일 최대 은행이고요. 자산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이게 크레딧 스위스에 비하면 규모가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탄탄하고 거대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이체방크가 과거가 좀 이제 안 좋았던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 16년도를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도이체방크가 굉장히 많은 부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도이체방크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도이체방크가 갖고 있는 코코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코본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을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UBS에 인수가 되면서 가장 이슈가 된 게 AT1이라고 해서 코코본드 일종이거든요. 그게 이슈가 되니까 이 코코본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다른 은행들을 찾다 보니 도이체방크가 거기에 한번 리스트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체방크가 이렇게 크게 회자가 된 케이스겠죠. 예전에 한 번씩 좀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들이 이게 다 올라오는 약간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 2위 은행이 휘청일다만 해도 괜찮나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이번에 독일 최대 은행이 위기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드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처럼 이 도이체방크가 쓰러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바라보는 게요. 일단 첫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지난 해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이슈에 시달렸었습니다. 특히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벤처 기업들 관련된 투자 부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실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그 부실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하고의 거래를 막 끊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을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케이스였는데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처럼 그런 모럴 해저드 같은 이슈들이 크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는 10개월 연속으로 계속 10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자본 비율도 튼실한 데다가 이 독일 당국에서도 이 도이체방크에 대한 이슈가 먼저 불거지자마자 이게 만약 무너지게 됐었을 때는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전 차단에 들어가는 모습들. 독일 총리가 나서서 큰 문제 없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명시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죠. 네. 독일 총리까지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체방크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언론에까지 딱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진화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네네. 이 도이체방크는 크레딧 스위스처럼 이렇게 막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약간 부풀려서까지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가요? 이제 은행 위기가 이렇게 자꾸 부풀려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SVB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무너졌었을 때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공포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포라는 건 전염되기 마련이고요. 공포감이 들어왔었을 때는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 의심하는 그런 버릇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도이체방크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바라보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되게 공감이 가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금융시장이 무언가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금융시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연준의 긴축입니다. 긴축이 너무 많이 이어졌었을 때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중앙은행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목표인데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하는 금리를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계속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준을 압박했던 겁니다. 근데 연준이 뭐라고 하냐면 성장이 일부 둔화되더라도 답이 없다.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그냥 끝없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더욱더 크게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그때 또 하나를 본 겁니다. 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하고 성장도 목표가 있지만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숨어 있는데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요. 연준이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풀어주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금융 안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SVB부터 그 힌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작년에는 성장을 인질로 잡고서 금리를 낮출 걸 종용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하니까 금융 안정이라는 더 취약한 인지를 잡고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긴축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도 좀 더 크게 부풀려졌었을 때 연준에 주는 압박감이 더 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봐 은행 좀 위험하대잖아 빨리 낮춰라고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는 거네요. 네, 그런 메시지라고 시장에서는. 볼 수 있겠죠. 야, 재밌네요. 아까 이게 인질 극하는 걸로 재밌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어떻게 좀 할까요? 뭐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전망이라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제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되게 커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에는 그 시장이 기대하는 그 금리 인하 이런 선물 세트는 없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누가 특별히 대변해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게 그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대감이 연준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이체방크 문제가 터졌던 3월 27일입니다. 도이체방크의 파산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지고 연준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5월 달에 보시면은요. 파란색 선이 인하고요. 그 다음에 회색 선이 동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인상인데요. 연준은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상 확률이 5월이나 6월이나 14%, 11%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5월, 6월에는 굉장히 높게 보죠. 86%, 72%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달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로 확 치솟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한두 차례 추가 인상을 하고 연내 인하 없다고 했는데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고 금리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 7월부터. 이렇게 시장은 기대하는 거. 둘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금융시장이 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 금융 시스템 안정에 대한 문제가 조금 사그라든 불과 하루 만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새벽 차트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이걸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아까 전에 10% 초반이었잖아요. 네네. 빨간색 선이 45%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인상하나? 이런 거죠. 괜찮아지니까요. 그리고 7월 달을 바라보시면 금리 인하 확률이 아까 전에 90%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51%까지 확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준이 결국에는 이걸 갖다 주도를 하는데 네. 연준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지면 확 잡아내리고 그래서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 그리고 연준과 시장 간의 기싸움, 눈치 보기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구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야, 오늘 새벽 데이터까지 따끈한 데이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경알못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뭐 주가가 오르나요?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춰지게 됐었을 때는 실물 경제 유동성이 풀려 나오면서 금리 이제 주가가 좀 호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하곤 하는데요. 특히 19년도의 금리 인하나 20년도의 코로나 때를 보시면 코로나와 같은 악재가 일어나더라도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죠. 네. 그래서 시장은 19년도와 20년도의 금리 인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시기열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에는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성장이 너무 빠르게 주저앉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만 바라보면서 모든 걸 판단한다라기보다는요. 금리 인하와 함께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실물 경기의 둔화를 커버할 정도로 빠른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더 긴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짧게 네네. 하나만 더 질문하면 네네. 그럼 주가가 안 오를 가능성 대비해서 투자 전략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시죠. 결국엔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는요. 어느 한 군데에서 몰아서 투자하는 쏠림 투자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쏠림 투자의 반대편에는 분산 투자라는 게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에 나누어서 깔아놓는 펼쳐놓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되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신유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클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법률 주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영상으로 준비가 먼저 돼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뭐가? 왜 대출을 받아? 너 찬혁이 새끼한테 돈 뜯겼지? 아우, 이 모자란 년아! 왜 애를 때리고 지랄이야? 야, 염재호 씨는 동생한테나 뜯겼지. 남편도 아니고 남친한테 돈 꿔주는 년이 어딨냐? 돈 문제는 저런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중 한 장면인데요.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뭐 두절돼서 못 받는 이런 상황. 네. 변호사님도 실제 이런 사례 많이 만나보세요? 네,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다가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해요. 그럼 뭐 답답한데 어떡합니까? 일단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소송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오, 노.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한 사례도 드라마 속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악독합니다. 그래요. 네, 돈 빌려주고 억울한 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텐데 자, 조금 방송에 맞게 사례를 좀 각색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 시작합니다. 들어주시죠. 매달 꼬박꼬박 잘 갚겠다며 제게 돈을 빌려간 남자친구. 바쁘다며 연락이 안 되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말이죠. 하은이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진짜? 아니 돈이 없으면 빌려주질 말아야지.
무슨 네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남친한테 돈을 빌려줘? 메소드. 네. 아니, 가혁이 사업 시작했잖아. 몇 달 전에 돈이 좀 필요하대서 계속 잘 갚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갚아? 야야야, 그러지 말고 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걔들한테 연락해서 아주 망신을 줘버려야겠어. 아주 그냥. 야, 그럼 당장 나타날걸? 핸드폰 이리 줘봐. 언니는 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의 SNS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 여기저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냐면서 연락이 오는 동안에도 남자친구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야, 너 제정신이야? 설마 내가 그 돈 떼먹을까 봐 친구들 다 보는 SNS랑 단톡방에 너한테 돈 빌린 얘기를 해? 그 돈 뭐 얼마 된다고.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됐다고 연락 오지. 이대로는 카드까지 다 정지될 판인데 넌 연락도 안 되고. 아니 그럼 연락이라도 잘 받던가. 아니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그거 좀 밀렸다고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냐?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네. 뭐 어쩔 건데.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장 돈이나 갚아.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돈 빌려가선 잠적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남친. 아니 이젠 구남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 너무 화가 나요. 소파가 이거 문제입니까, 쿠션이. 네. 자, 근데 아까 본 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보다 사실 더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된 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두 사람은 네네. 취직 후에 모임에서 다시 만났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어요. 대학 동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업 초기에 힘들다면서 신용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네. 근데 여자친구가 뭐 남자친구 믿음직스럽고 하니까 또 남자친구가 꼬박꼬박 잘 갚겠다. 걱정 말아라라고 했고 실제로 몇 달 동안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연락이 뜸해지고 돈을 좀 갚아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은행 연체가 돼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여자친구한테 돈 갚으러 연락이 오고. 지금 법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돈을 빌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명예훼손이다라고 따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명예훼손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칭으로는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추심법. 네네네. 그래서 채권추심이라는 거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연락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인, 관계인들, 지인들이라든지 회사 동료들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연락을 해서 무분별하게 연락을 해서 막 채무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엄격하게 법에 금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례처럼 뭐 SNS나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SNS 단톡방이라든지 이렇게 음향 연락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요. 혹시라도 뭐 좀 더 이제 강하게 찾아가서 소란을 일으켜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막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배가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채권추심법이라는 게 뭐 불법 사채, 업자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채권 추심자에 이 금전대여 채권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다가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뭐 실제 사례도 있나요? 네, 지난 6월에 그 일반인인데 회사에서 당신 남편에게 좀 돈을 좀 갚으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좀 소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고 두 사람은 원래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채무자가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여자친구 입장에서. 네. 근데 이래도 돈 빌린 사람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뭐 돈 갚으라고 전단을 뿌릴 수도 없고 네. SNS나 단톡방에 뭐 이렇게 알리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 절차는 좀 기니까 좀 더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급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대여 사실 그리고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2주가 경과되면은 바로 확정 판결과 같은 판결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비교적 간단하네요. 네. 그게 지급 명령 신청 제도.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재판 기일이 없어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간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급 명령 신청. 근데 이거 하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처럼 만약에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계좌번호라든지 네. 최소한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거래 자료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신상을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 금융거래자료 제출 명령. 네. 야,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막 강하게 나가고 싶다. 네. 아예 뭐 월급을 압류하거나, 네. 그러니까 가압류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에다가 내가 다른 데다가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거를 우리는 이제 미리 막는 거는 가압류라고 하고요. 네네네.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아예 압류를 해버리는 경우는 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해요. 소송을 기껏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월급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 실제로는 돈을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이제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돈이 확보가 돼서 판결문을 받으면은 그 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압류 신청. 네, 가압류 신청.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예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방지하는 방법 좀 팁 좀 알려주세요. 방지할 때는 우선 차용증을 써두면요. 이제 서로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할 때는 이 문서에 의해서 나에게 혹시라도 추후까지 추심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두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차용증을 썼을 때는 그 상대방에도 경각심을 주는 거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돈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돈 좀 빌려줘, 금방 줄게, 갚을게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통화 녹음도 돼요?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지 말라. 아, 연인 사이에.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쨌든 돈 거래할 때는 빌려준 증거를 남겨라. 빌려주지 않는 게 좋겠지만요.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챙기기가 어려워서요. 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 잘 새겨 들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일 안 당할 수 있도록 막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법률 주치 상끌 상담소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머물다 가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농도는 아니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서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5도, 전주, 대구 6도로 전국이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창원, 부산 18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금요일 제주를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오늘 낮부터 다시 따뜻해지네요. 그제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는데 오늘 낮에는 식사 마치고 예쁜 꽃들 보면서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벚꽃의 꽃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상크리 여러분 모두 이 만개한 꽃들 속에서 삶의 소중함 듬뿍 느끼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권 추심 얘기나 삶의 아름다움. 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책임지는 아침 방송 상암로 클래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상크라세요. 어쩐지 웃음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